이달의 끝은 역시 신제품 소식입니다. 자, 5월. 이달은 과연 어떤 신제품들이 제 마음을 훔쳤을까요? 여러분 마음이 아니라 제 마음. 디몽크의 테크5 바로 시작합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스마트폰 냅두고 왜 비싼 디지털 카메라를 고집하냐고 묻습니다. 그러면 전 이렇게 답해요. 조그만한 스마트폰 카메라는 내가 원하는 품질의 영상, 사진을 담아내는데 부족함이 많아서요. 보통 장인은 도구를 탓하지 않는다고들 합니다만 장인은 생각보다 그리 쉽게 달 수 있는 타이틀이 아닙니다. 어쩌겠어요. 도구를 탓해야지. 물론 커다란 이미지 센서와 좋은 렌즈가 탑재된다면 이야기는 달라지겠죠. 예를 들어 파나소닉의 CM1처럼. 그런데 그런 스마트폰이 또 출시됩니다. 샤프 아쿠오스 R6. 후면 2000만 화소 1인치 시모스 센서가 탑재된 6.6인치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입니다. 일반적인 스마트폰 카메라 대비 약 4-5배 커다란 크기의 센서가 적용됐습니다. 대신 후면 카메라는 하나뿐이 없어요. 그 하나에 모든 힘을 쏟아부은 케이스입니다. 7개의 렌즈가 압축된 라이카의 19mm f1.9 주미크론 렌즈가 적용됐습니다. 광각 렌즈죠. 샤프 측은 렌즈뿐만 아니라 카메라 설계 절반을 라이카와 협업했다고 자랑했습니다. 그만큼 해당 모델로 촬영한 결과물들을 보면 기대 이상으로 좋은 품질의 사진들을 남겨주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런데 동영상 기능에 대한 자랑은 없는 걸 보니까 그쪽은 딱히 기대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럴만도 한 게 일단 광학식 손떨림 방지 OIS가 없어요. 철은 디스플레이는 2구조의 올레드 패널이 적용됐어요. 최대 2000니트의 피크 밝기를 지녔으며 240Hz 주사율을 지원합니다. 10비트 컬러 뎁스, 돌비 비전 지원까지 짱짱한 디스플레이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퀄컴 스냅드래곤 888 AP를 탑재했고요. 램은 12GB, 저장 공간은 128GB, 배터리는 약 5000mAh입니다. 큰 포인트 없는 평범한 디자인은 아쉽지만 플래그십이라는 단어가 정말 잘 어울리는 스마트폰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정확한 출시일과 가격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분명한 건 국내 출시는 안 될 거고 가격은 비쌀 거라는 겁니다. 그냥 쓰던 카메라 써야겠습니다. 제끼도 좋아요. 훨씬 무거워서 그렇지. 예리하게, 정확하게, 더 깊게, 더 멋진 가상세계로의 안내. 됐고, 8년 연속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HTC가 새로운 VR 헤드셋을 내놨습니다. 바이브 프로 2. 이전 바이브 프로와 외적인 차이는 크지 않지만 사양이 크게 업그레이드 됐다는 점이 포인트예요. 듀얼 2.5K. 그래서 최대 5K로 해상도는 더 높아졌고요. 110도에서 120도로 시야각은 더 넓어졌습니다. 그리고 90에서 120Hz로 최대 주사율도 높아졌죠. 하이 리졸루션 인증 헤드폰은 덤입니다. 이게 끝이에요. 컬러만 바꿔놓고 성능만 향상시켜놓은 후속 모델입니다. 물론 보다 깨끗한 VR 경험을 원하는 소비자들에게는 이런 사양 업그레이드만으로도 매력적이라고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따지고 보면 이전과 완전히 동일하진 않아요. 디자인 같은 경우에 HTC에 따르면 새로운 헤드 스트랩 설계로 무게를 보다 효율적으로 분산시켜 이전보다 편안한 착용감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HTC 바이브의 강점 중 하나가 이 착용감이었거든요. 안경을 쓰고도 살짝 넉넉한 느낌이 있기 때문에 저 같은 안경제비들도 불편함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점은 가격대예요. 엄밀히 하이엔드 VR 헤드셋이니까요. HTC 바이브 프로 2 약 104만원입니다. 생각보다 저렴하다고요? 아니에요. HMD 단독 모델 가격입니다. 공간에서 유저를 추적할 때 사용하는 베이스 스테이션 한 세트와 컨트롤러는 전부 별도 구매예요. 실상 VR 게임을 제대로 즐기기 위해서는 이게 전부 필요하거든요. 이것들을 모두 구입한다고 하면 어디 보자. 30만원, 30만원, 29만원, 29만원, 대충 222만원 정도를 지불해야 됩니다. 비싸다고 했잖아요. VR 입문을 고려하는 소비자들에게는 이런 높은 가격대의 제품을 구입하는 것보다는 컨트롤러까지 다 껴주지만 상대적으로 훨씬 저렴한 오큘러스 퀘스트 2를 구입하는 게 이득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HTC 바이브의 장점은 역시 확실합니다. 하이엔드 VR, 그런 경험을 원한다면 절대 놓칠 수 없는 제품이에요. 저라면 이런 걸 사요. 근데 못 사요. 비싸니까. 통조림같이 생겼지만 분명 스피커입니다. 뱅앤올롭슨 베오 사운드 익스플로러. 사용자의 모험심을 극대화할 수 있는 작지만 단단하고 튼튼한 통조림. 그래요. 북유럽 감성 디자인의 휴대용 스피커입니다. 아웃도어 스피커라고도 하죠. 스크래치 저항이 높은 타입2 아노다이징 알루미늄이 최초로 사용된 휴대용 스피커입니다. 산화 알루미늄을 표면에 쌓는 기법으로 특유의 고급스러운 촉감을 갖고 있다고 하네요. 내구성도 높기 때문에 여기저기 던지며 놀 수도 있습니다. 물론 권장하진 않아요. 무게는 약 637g, IP67 등급의 방진 방수 설계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함께 제공되는 스트랩과 카라비너는 각 모델 색상에 따라 깔맞춤으로 제공됩니다.
1.8인치 플레인지 드라이버 2개가 내장됐고 모든 면에 파여있는 그릴을 통해 전방향 360도로 소리를 출력해줍니다. 최대 음압은 약 91dB, 베이스는 약 59dB, 작지만 단단한 저음을 지닌 스피커입니다. 배터리는 2400mAh, 최대 27시간의 음악 재생이 가능하고요. 시중 판매되고 있는 다른 휴대용 스피커들처럼 2개의 제품을 연결해 들을 수 있는 스테레오 페어링 기능도 지원합니다. 가격은 약 25만원. 북유럽을 사랑하는 소비자라면 값이 좀 나가도 놓칠 수 없는 제품이 될 것 같네요. LED가 없는 게 좀 그렇긴 한데 바이킹들은 다 이런 거 썼어요. 기계식 키보드 대부분 좋아하시죠? 그런데 개인마다 취향이 확고합니다. 나는 무선이었으면 좋겠다. 숫자 패드 있는 제품은 선호하지 않는다. RGB LED는 꼭 있어야 한다. 기타 등등. 그래서 준비했어요. ASUS 클레이모어 2. 2017년도에 출시됐던 클레이모어의 후속 모델입니다. HTC 바이브와는 다르게 디자인도 과감히 수정됐어요. 무엇보다 유무선 연결이 모두 가능해졌습니다. 그리고 이전처럼 숫자 패드를 완전히 뗄 수 있고 좌우측할 것 없이 마음대로 꼽아 쓸 수 있는 기계식 게이밍 키보드입니다. 특히 탈착식 숫자 패드가 인상적인데 이게 닌텐도 스위치의 조이콘처럼 패드를 위로부터 아래로 내려 장착해주는 슬롯인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사용 중 실수로 본체를 밀었을 때 패드가 쉽게 떼어질 일은 없다는 거예요. 좋은 변화입니다. 숫자 패드를 원하지 않을 때는 함께 제공되는 마그네틱 파츠를 측면에 붙여주기만 하면 됩니다.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는데 패드를 따로 떼서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또 다른 특징이 있다면 스위치입니다. ASUS가 직접 개발한 ROG RX 광학 기계식 스위치가 적용됐어요. 적축, 청축 두 가지가 있는데 타입과 상관없이 1.5mm의 얕은 작동점을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개별 스위치마다 X 형태의 스테빌라이저가 전부 적용됐고요. 스위치 중간에 커다란 센트럴 조명이 있는데 각 모서리를 통해 투사되는데요. 휘도가 생각보다 밝아 보입니다. 아마 RGB LED를 달고 있는 브랜드 게이밍 키보드 중에서는 가장 화려한 LED 연출이 가능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키 내구성은 1억 회, 배터리는 4000mAh, 한 번의 충전, RGB LED 최대 밝기에서 약 43시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이야 취향 따라 갈리겠지만 제품 사양은 매우 좋아 보입니다. 매우 좋아 보이면 보통 비싸요. 약 250파운드, 약 39만원입니다. 야, 이것도 못 사겠는데? 혹시나 해서 또 말씀드리는데 테크5는 그 어떠한 제조사와도 관계없이 제 멋대로 리스트를 짜는 콘텐츠입니다. 이렇게 밑밥을 까는 이유는 마지막 제품도 ASUS 제품이기 때문입니다. 젠북 프로 듀오 15 OLED. 이전까지 OLED 패널이 적용된 노트북이 없었던 건 아닌데요. 단지 젠북 프로 듀오에 적용됐다는 점이 탐나는 점인 거죠. 깔끔한 다크 블루 톤의 메탈 바디, 상판을 들어 올리면 촥 하고 함께 올라오는 에르고 리프트 힌지, 그리고 하단 스크린 패드. SF 영화에서나 나올 수 있을 법한 그런 디자인이죠. 직접 사용해보지 못한 소비자분들은 과연 저 스크린이 쓸모 있을까? 라는 의문을 많이 가지실 텐데 직접 써본 바로는 꽤나 쓸만합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이 스크린 패드로 인해 키보드 배치가 아래쪽으로 많이 쏠려있기 때문에 함께 제공되는 손목 받침대가 없으면 키보드 타이핑이 제법 불편한 편입니다. 이 부분만 제외하면 꽤나 창의적인 노트북이었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이 녀석은 15형 OLED 터치 패널이 적용됐어요. 4K 해상도에 평균 440니트의 밝기, DCI P3 100%의 색 재현력을 갖고 있습니다. 팬톤 인증 디스플레이이기 때문에 품질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만 힘을 실어준 건 아닙니다. 본체 사양도 출중해요. 최대 인텔 코어 i9 프로세서, 엔비디아 지포스 RTX 3070, 32GB의 메모리, 1TB NVMe SSD를 탑재했습니다. 배터리는 92Wh, 무게는 약 2.34kg. 대충 이렇게만 훑어드려도 고사양 노트북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게다가 밀스펙 인증 제품이에요. 분명 누군가에게는 탐날 수밖에 없는 멋진 노트북입니다. 보통 멋지면 비싸요. 얼마일까요? 인텔 코어 i7 모델이 399만원, 방금 소개해드린 i9 모델이 449만원부터 시작됩니다. 이래서 저는 멋진 건 안 사요. 절대 못 사서 그러는 게 아닙니다. 별로야. 5개 신제품 소식은 모두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의도치 않게 값이 좀 다 나가는 제품들로 선택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다 갖고는 싶어요. 문제는 늘 얇은 지갑이죠. 특히 젠북 프로 저런 거는 개인적 탐욕으로 정말 갖고 싶은데 엄두가 안 나네요. 아무튼 앞으로 기다리고 있는 신제품들이 있다면 댓글로 좀 남겨주세요. 제가 다 모든 걸 체크할 수는 없기 때문에 다음 달 리스트업 할 때 되도록이면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디몽크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